돈스코이오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일해양기술의 최용석 대표가 오늘 오전에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들 이번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돈스코이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현재 신일해양기술이죠. 전 신일그룹의 경영진을 소환했는데요. 일단 경찰이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린 이후에 경영진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네. 우선 대표를 먼저 소환을 하고 예. 지금 전 대표도 오늘 소환을 해서 일단은 참고인 자격 또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서 네. 조사를 이제 대대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출석한 최용석 대표는 참고인이긴 하지만 수사 도중에 이제 또 피의자로 또 전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통 어떤 경우에 좀 이렇게 피의자로 수사 도중에 전환이 되나요? 지금 같은 경우 사실은 전반적인 양상 또는 지금까지 일어난 피해들을 보면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검찰에서는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다. 예. 왜냐 지금 신일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유승진 씨, 유모 씨의 이제 어떤 주된 범행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대표가 바뀐 상황에서 이 대표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 내지 공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정도이고요. 예. 네. 결과적으로 오늘 또는 빠른 시일 안으로 피의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 대표가 보니까 참고인 신분인 건데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좀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논란을 증폭시켜 왔고 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나니까 자신과는 관계 없다 얘기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아마도 내부적인 전략으로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류 씨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되 네. 만약에 여기서 혹시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최대한 꼬리를 끊는 식으로 예. 지금 최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부분에 가담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긴 하지만 최근에 대표가 바뀌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대표이사로서 어떤 그냥 이어받은 업무만 했을 뿐이다. 실제로 네. 사기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전 2시 정도에 이제 실제 운영자라고 할 수 있는 류승진 씨의 누나죠. 류승미 전 대표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류상미 씨죠, 이름이. 류상미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근데 유상미 씨도 지금까지 이제 언론이나 또는 이제 나타난 정보들에 의하면 예. 남동생 유승진 씨가 예. 대부분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거기에 뭐 자기의 딸이라든지 누나라든지 친인척을 소위 말해 바지사장, 형식적인 대표로 삼아서 해왔다. 어떤 이 여러 가지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뒤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미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는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고 그냥 동생이 뭐 대표이사로 올려달라고 하니까 뭐 도장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정도밖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행위를 굉장히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법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좀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형식적인 운영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르다는 것이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유상민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통장을 줬을 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조세보험처벌법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죠. 네. 경찰이 신일그룹 실제 운영했다는 의혹 받고 있는 사람이죠.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 유모 씨가 베트남에 머문 것을 포착하고 나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신청했는데 소환이 곧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유모 씨, 유승진 씨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10년 전부터 여러 가지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예. 실제로 구속 소감이 되기도 했었고 네. 그것이 그치지 않고 계속 어떤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서 이 혐의를 피해서 해외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신일그룹이라는 또 다른 회사를 차려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런 어떤 암호화폐에 관련되어서 이런 모든 사업이나 범행을 꾸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적색수배라는 것 자체는 인터폴을 통해서 체포를 협조해달라라는 국제경찰에 대한 요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이 국제
공조를 받아서 그 공조 수사를 통해서 체포를 해오겠다는 강력한 의지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앞서서 이제 경찰이 친일그룹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좀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 대표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급하게 이사를 하기도 하고 지금 신일그룹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압수물들을 확보한 상태라고 이제 검찰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의 자료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어떤 목록이라든지 피해자들의 목록 또는 이 자금 흐름의 경로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이게 단순히 뭐 몇백 몇천만 원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많게는 800억까지도 지금 피해를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자료가 어떤 부분이라도 이 사무실엔 있을 거다라는 것이 추측이기도 하고 예. 아마 그런 부분이 밝혀질 겁니다. 관련자들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좀 증거가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지요. 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동아건설의 고발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에 조사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일정 부분 그 사전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사실 언론도 그렇고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수사기관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게다가 이것이 돈스코이호의 어떤 뭐 기자 간담회라든지 그전에 투자 설명회라든지 이미 오픈된 언론에 또는 이제 방송에 나온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어느 정도의 이미 자료는 확보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몸통이죠. 이분이 실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진 씨가 물론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신청하긴 했지만 이게 신병이 확보가 안 되면은 또 난항을 겪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 있다라면 싱가포르 경찰이 의무적으로 체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사 공조 또는 이제 체포를 위해서 협조하는 단계 예. 이 정도만으로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병 확보 측면이 예. 국내에 있었을 때에 비해서는 사실상 아직까지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취약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을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반추를 해보면 맨 처음에 150조 보물선이라 홍보가 저희도 뉴스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솔직히 보물선이라는 게 약간 그 뭐 만화에서 나온 얘기 같기도 하고 영화 이야기 같기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의심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게 보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가 몰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아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어떤 좀 서글픈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보물선이라는 주제도 있지만 여기에 암호화폐, 소위 말하는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어떤 두 가지의 요소가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또는 국민들이 쉽게 일확천금 또는 투자를 조금 들여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큰 유혹이 될 만한 일들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돈스코이호라는 것도 돈스코이호가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돼 있다는 점은 사실 밝혀졌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떤 뭐 금괴가 있는지 정말 금은 보화가 있는지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것을 일반 어떤 투자를 원하는 또는 소위 말해 큰 돈을 벌기 원했던 어떤 작은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을 이 사기 범행을 노리는 이 신일그룹 쪽에서 이용한 거군요. 이용한 그 거죠. 심리를. 예, 네. 이렇게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나면 결국에는 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한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피해자들이 정확하게 누구와 어떤 투자 계약을 맺었는지가 사실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유승진의 어떤 여러 가지 행각들을 유심히 보면 예. 회사를 여러 개를 차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최영석 대표도 그렇고 서로가 다 별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일부 피해자들은 개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을 했다라는 진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누구와의 투자 계약인가에 따라서 실제 내가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됐던 간에 그 돈들이 이미 뒤로 빠져서 사라졌다면 또는 뭐 소위 말해 이제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통해서 일부 외부 국외에서 유출이 됐다거나 그럴 경우에 자력이 없어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나 가상화폐 혐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어디로 중발됐다면 실질적인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일단
워마드에는 그동안 성체 훼손도 그렇고 또 납치 예고 등이 올라와서 좀 충격을 준 바 있는데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운영자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 발부가 안 됐었는데 지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동안에 이제 이런 워마드 남성 혐오 사이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방송이나 또는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었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서 이런 게다가 또 이제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뭐 나치 사진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런 확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내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워마드 운영자가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서서 이제 류승진 씨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라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인터폴 적색 수배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의 협조 정도를 구하는 상황이라서 예.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그 소라넷이라고 하는 네.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대표가 자진 입국을 해서 구속이 되기도 했는데요. 거의 한 2년 정도 동안 계속 수배 상태이긴 했지만 실제로 신병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적색 수배도 하고 실제 체포영장도 발부는 받은 상태지만 예. 해외 도피 중이라고 한다면 신병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협조만 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뭐 수사를 공조한다는 건지 어떤 개념인가요? 수배를 같이 내려준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내려만 같습니다. 주고. 예. 예. 그래서 해외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이제 공조 수사를 이제 우리 검찰이 요청을 한 상태인데 예.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소위 말해 피의자 신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배를 통해서 전국에 그런 부분을 배포하고 체포에 협조한다는 정도의 의미이지 거기에 뭐 강제 수사로서 실제로 경찰 인력이 확보가 돼서 이 사람을 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까도 좀 궁금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의 운영자 같은 경우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죠. 징역 10월에 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는데 역시 여기도 보니까 체포영장 발부 이유가 음란물에 대한 유포 방조죄거든요. 네. 그럼 비슷한 정도로 보면 될까요? 어떻게 네, 같은 예상하실까요? 죄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형법상의 음화, 그러니까 뭐 음란물을 반포하는 데 있어서 예. 그것을 직접적으로 반포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실행한 사람 자체가 1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 방조범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예를 들어서 뭐 초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양형에 고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체포가 돼서 신병이 확보가 되고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실형까지 처하게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그렇고 그럼 사이트에 대한 폐쇄 정도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예, 사이트 폐쇄 같은 경우도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음란물이나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글들이 전체 게시물의 한 70% 이상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안전한 음란물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적용이 되지만 지금 이 워마드라는 것은 커뮤니티 사이트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비방 목적 글이나 또는 음란물이 아닌 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직권에 의해서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뭐 운영진들이라든지 또는 내부적인 회원들의 여론에 의해서 잠정 폐쇄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대를 해볼 수 근데 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렇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걸 폐쇄 조치를 시킨다고 해도 또 나중에 뭐 다른 데 또 개설이 되고 이런 것도 쉬운 상황 아닌가 싶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소라넷 같은 경우 그리고 뭐 현재 뭐 일베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들도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 서버를 해외로 옮겨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럴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를 만약에 그것이 폐쇄가 되면 또 다른 서버를 만들고 도메인을 또 다른 도메인으로 비슷하게 만든다든지 해서 계속 이 망을 피해가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보니까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 검거에 착수한 것을 놓고 또 일각에서는 편파 수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편파 수사 중단해야 된다 이런 게시글도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보실 때는 이번 수사가 어때 편파 수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네, 지금 편파 수사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런 사이트가 소위 말해 지금은 어떤 남성 혐오 사이트라고 이제 워마드가 알려져 있는데 반대로 여성 혐오 사이트, 극렬 남성주의 사이트인 일베도 있는데 예. 일베 사이트는 왜 놔두고 워마드만 이렇게 수사를 하느냐라는 예. 것이에요. 근데 그런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일베에도 지금까지 문제가 될 만한 게시글이 올라오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워마드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생겨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일베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바로 반영을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찰 조사나 체포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 피해가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쪽 사이트든 저쪽 사이트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좀 더 전방위적으로 이런 사회 유해가 되는 이런 모든 어떤 혐오 관련한 사이트들은 좀 대대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망 피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최근에 이제 일베에서 일명 바카스남이라고 해가지고 노년 여성 나체 사진 올리면서 조롱하는 사진 또 올리고 참 글을 불편한 올렸던 내용이었죠. 부분이 네.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그 워마드에서 남성 나체 사진 올린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뭐 좀 처벌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처벌이 안 되고 있다기보다도 일단은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구속의 문제라든지 약간씩 수사 기법이나 실제로 실제 어떤 선고가 되기 전까지의 상황이 조금씩 다른 부분으로 지금 이것이 어떤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와 남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너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라는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어떤 사안별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여성이 한 행위라고 해서 그것을 더 강하게 처벌하고 또는 남성이 한 행위는 좀 더 경하게 처벌한다기보다도 각기 개별적으로 또 그러니까 사이트의 어떤 성격을 떠나서 그 사안별로, 건별로 그렇죠.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신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편파 수사 논란뿐 아니라 이게 표현의 자유 그리고 비윤리적인 문제 이런 이야기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일정 부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야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워마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글들을 보면 사실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뭐 남성을 타겟으로 했다고 하지만 단순히 남성을 타겟으로 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성체를 훼손한다든지 또는 뭐 유기를 모의한다든지 뭐 살해를 모의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내부적으로 모의가 되거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어떤 언론의 자유나 또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이 돼야 되겠지만 예. 거기에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정도의 것이라면 필요한 부분에서는 처벌도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법적인 잣대가 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 짚어볼까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비방 댓글 단 누리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경멸적인 표현을 감내할 위치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모욕죄의 피해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인데요. 예. 모욕 행위를 당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일반인이냐 또는 일반인이 아닌 어떤 대중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 공인 내지 준공인이냐에 예. 따라서 법원에서는 판단 시각을 달리한 겁니다. 기준을 달리한 건데요. 예.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욕 행위, 그것이 피해자가 일반인일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불법 행위도 인정이 되고 그 부분에 위법성까지 인정이 돼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예. 대중적 위치에 있어서 대중적 관심을 받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득도 받았던 사람으로서 공인을 또 의미를 하는 거기도 하죠. 예, 실질적으로는 공인이라는 어떤 공인이라는 말이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미적으로는 대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사람으로서는 어떤 자기가 어떤 뭐 좋지 않은 행동 또는 어떤 행위를 언행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사실은 이 모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언행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기준 일정 자체가 부분 또 애매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이 확고한 어떤 기준이나 또는 모욕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이런 특별한 법령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피해자가 일반인 또는 공인이었을 때 기준을 나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앞으로는 더 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용석 씨가 사실 이렇게 악플러들 고소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그 이전의 재판은 좀 어떻게 결과가 나왔었나요? 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대부분의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들은 뭐 기소유예로 끝난다든지 또는 합의를 통해서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고 예.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전에도 실제로 했었는데 그때는 일부 승소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배상을 해라. 그때 당시에 뭐 200만 원, 150만 원씩 청구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인정된 금액은 한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일부 승소를 하기도 했었죠. 보면은 요즘 연예인들이 그 도를 넘는 비방 댓글 다는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이라고 해서 또 어떤 뭐 경멸적 표현을 감내할 위치라는 거에 대한 그 말을 법원의 판단을 놓고도 약간 해석이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목소리가. 하면 소위 말해 지금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고소를 하는 경우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예. 왜 그러냐면 그 연예인들도 다 하나하나의 사람이거든요. 난 그냥 하나의 소중한 개인일 뿐이고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해서 그런 악플을 볼 경우에 느끼는 감정, 피해감, 어떤 상실감은 연예인이라고 해서 사실 주관적으로 다르게 느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게다가 이렇게 어떤 악플에 대해서 약간 완화된 기준, 특히 예. 공인에 대해서의 악플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에 우리가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댓글에서 악플들을 더 양성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죠.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악플을 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원희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을 자세하게 짚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